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국회의원 이탄희는 지역 구민들과 함께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의 꿈, 대통령님의 길을 따라 걷겠다며 다시 한번 다짐한다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이탄희의 글에도 나름의 맥락은 있어 보입니다. 이탄희는 2022년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 과거 부산에 출마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들어 노무현의 길과는 일시적이지만 반대 행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 걷겠다는 노무현의 길이란 아마도 선당 후사의 정신, 당장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함 같은 덕목들일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대선 캠프의 슬로건을 통해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로 국부를 키우고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위태로운 안보 상황을 안정화시키며 비전 2030으로 복지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불확실한 요소들을 줄여나가 최소한의 걱정 없는 미래를 모두의 삶에 녹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걱정들에서 모두를 해방시키는 세상이었던 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기계. 불리한 싸움도 피하지 않던 당당함. 그런 것들도 분명 노무현 대통령님이 걸어오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을 통틀어 되짚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순간의 명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셨던 길은 민주주의와 통합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란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설득과 토론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많은 명장면들도 이 원칙을 지키시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노무현의 길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글들과 강연,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계양을 출마에 관해서 노무현의 길과 반대의 행보라며 비판했던 이탄희는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립 구도로만 비춰질 수 있음을 단점으로 꼽았던 반면 당을 유지하는 데 있어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예상되는 빠른 의사결정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건 노무현의 길이 아닙니다. 느리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무현의 길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님들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단지 정치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단순히 몇 개의 명장면만으로 기억하며 감성적으로만 소비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너무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버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소식이 또 이제 주 후반부에 터졌죠. 아,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에 대한 차차 해보기로 하고, 네네. 뭐 이풀기로 이제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 이제 뭐 5월달에 지금 개봉 예정인 영화가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 초에 좀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네네. 이제 문재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화. 이건 이제 그 감독이 그 노면입니다를 감독하셨던 이창재 감독 이 양반의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그 상영 이전에 그 4월 29일, 30일 요 양일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최초 상영 예정이 잡혀 있고, 특이한 게 지금 영화 제작이 다 끝났단 말이죠. 네네. 끝났는데 지금 텀블벅을 시작을 했어요. 텀블벅 펀딩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뭐냐 보니까 뭐 목표 달성이 지금 초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걸 확인을 했었는데 텀블벅에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목표 달성률이 지금 472%거든요. 그래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모였고 텀블벅에 이 이제 텀블벅 후원 내용을 보면은 뭐 3만 원 후원하면은 영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시사회 초대권을 준다. 네. 그다음에 4만 원 후원하면은 뭐 기념품 증정, 그다음 기념품 뭐 2종 증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VD 그러니까 기념품 2종이 이제 DVD랑 특별 포토북. 이게 4만 원이고 6만 원 후원하면은 그 이제 기념품 2종 주고 그다음에 크레딧에 이름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10만 원 후원하면은
다 준다. 시사회도 참석시켜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크레디트 이름도 올려준다. 뭐 이렇게 해서 텀블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뭐 얼핏 듣기로는 개봉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텀블벅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뭐 잘 모르겠고 좀 뭐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이걸 일단 제껴놓고 뭐 그다음에 이 감독의 전작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비판이 많았잖아요. 노무현입니다 같은 경우도. 아, 네네. 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 제대로 되짚어 보려는 게 맞냐. 막 보면은 지금 와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뭔가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되냐 뭐 아는 거나 있냐 싶은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하면 쭉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역사의 왜곡 감독의 의도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설마 감독도 잘 몰라서 그랬던 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뭐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좀 역사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는 면이 많았던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노무현입니다가 개봉한 때가 언제쯤이었죠? 그때가 대선 전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이죠? 네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대선에 네. 뭐 좀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의도까지는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재명 묻히려는 의도도 있었죠. 그 실제로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그 거기에 나온 노사모라는 인간들이 지금 이재명 지지하는 그 그룹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좀 속 뒤집어지는 면이 있었고, 뭐 근데 그런 거 제껴놓고 뭐 전작이 그랬다고 해서 이번도 꼭 그러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영화 안 볼 겁니다. 뭐 앞으로도 아마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영화 안 볼 거예요. 공짜로 보인다고 해도 안 볼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걸 뭐 딱히 이제 뭐 제 나름의 이유지 이게 그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이 영화 보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뭐 그분들이 보시려는 심정도 뭐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보자면은 뭐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보실지 저희 실제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제 나름대로 헤아려 보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신다고 보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제 나름의 안 보려는 이유는 있다. 네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뭐 대부분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요즘 대통령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대통령님께서 행사에 자주 참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큰 화면으로 보면 좋죠. 네네. 뭐 그리고 또 시국이 이러니까 지금 어디 진짜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좀 의지하고 마음 둘 만한 그런 정치인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안을 찾으시려는 그런 뭐 의도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네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뭐 제 나름의 이제 안 보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앞서 이제 제가 인트로에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 분 다 마찬가지다 훌륭하고 이렇게 정치적 스승이고 그 인간적인 스승이 될 법한 그런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어떤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거나 정득질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좀 막히거나 그럴 때 이분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했던 말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고 이제 뭐 삶의 스승이기도 하고 어떻게 삶을 대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늘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을 찾아뵙기가 어렵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네.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또 다르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저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채널 들어가 보면은 5년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통으로. 그렇죠. 예.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넷만 되면은 뭐 그리고 책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그 동안에 그 재임 중에 하셨던 말씀들로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거의 대부분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굳이 스크린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또 더구나 지금 대통령 잘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따가 평산마을 소식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5월이면 책방도 이제 개장할 텐데 그럼 뭐 마음 먹고 가면은 이제 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직접. 근데 굳이 그런 분을 화면을 통해서 따로 만나야 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가장 최근의 네. 모습을 뵙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감상적으로만 소비하는 게 너무 사치다, 낭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겨우 저분 그냥 그 심정적으로 그립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가진 그분이 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막 두는 부릅뜨고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좀 이런 식의 영화는 좀 멀리하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가 좀 이 또 사람들 호구 잡으려고 이 사람들 이제 그 좀 약해진 마음을 호구 잡으려고 그런 걸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을 해볼 수 있죠. 이 또 호구 잡는다 그러면 또 이번 주에 또 네. 논란됐던 인물이 하나 있죠. 네네. 아주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죠. 네. 네.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 이제 북콘서트 중이신 조국 교수. 잠깐만. 아니 이 책을 가지고? 네. 법고전 산책 이 책입니다. 아 진짜 물 들어오면 노 젓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하네 진짜. 난 또 뭐 새 책을 최근에 뭐 하나 쓰긴 했잖아요. 뭐 이게 가장 근래에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작년에 나왔던가 그럴 거야. 아 원래 있던 책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님 추천사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참 이제 그 재판 때문에 힘든 와중에 낸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조국의 벚꽃전 산책 이걸로 지금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 중에 보면은 조민도 이제 지금 3번 정도 같이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조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지난 10년간 의사 자격 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무료 봉사를 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니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자격 시험 10년간이라고 하면은 뭐 다 포함되나 모르겠지만 그 동양대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왜 무슨 세미나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 참석했다 안 했다 뭐 이걸로 말 많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그 세미나 하는 시간에 미자원이 있었던 거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카드 긁고 그러니까 뭐 미자원 가고 맛집 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새삼 맛집을 돌아다니는 즐거운 생활을. 아니 그리고 무슨 10년간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나? 뭐 끼케하고 의전원이 4년인가 3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 예과 없이 본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4년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뭐 끼케 4년 준비한 건데 보통 의대생들 전문의까지 따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1년 걸리지. 예과 2년 하고 본과 4년 하고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3년 하니까 그럼 11년 걸리지. 뭐 근데 뭐 10년 누가 보면은 제대로 의대 들어가가지고 과정 쭉 밟아가지고 전문의까지 간 줄 알겠다. 일단 누가 보면 뭐 허준인 줄 알겠어. 네. 그래서 뭐 이 말이 좀 우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말하고 연결시켜 보면 좀 더 이상합니다. 보면은 이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뭐 몸이 안 좋아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상태에서 병원비, 변호사비 등 걱정이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딸내미가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뭐 사이코패스 집안이야.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 언급이 나왔지 그 전까지는 별로 언급도 없었죠. 두 부녀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민 씨도 맨날 아버지 얘기만 했지 조국 교수 얘기만 했지 정경심 교수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뭐 죄는 죄라고 치더라도 네. 아니 몸이 힘든 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마를 걱정을 해야지. 지금 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면 이 말을 이제 통으로 보면은 조민은 뭐 이제 백수대인데 잘 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렇죠. 네네. 야 엄마 감옥 가가지고 병원비라고 변호사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다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잘 놀 수가 있어? 다 큰 딸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어머니 뭐 옥수발 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진짜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대목이 좀 많이 그랬죠. 이 병원비 변호사비 타령하는 거. 네네. 몸이 안 좋다 이 소리도 사실 지금 또 병보석 다시 신청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사법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비 변호사비 이건 진짜 좀 많이 그렇죠. 이 다음 기사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잘 사는 집이고 일단 네. 예, 돈이 없는 집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재산 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했을 때 50억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된 재산이. 그렇군요. 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도 네. 그 구치소 영치금 입금액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1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제 네. 구치소 영치금액 랭킹을 매겨 보면 1위가 이제 정경심 교수 2억 4,130만 원. 이게 뭐 그 상한이 있다면서요. 한 사람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 그 한도가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보내는데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치금 통장에 이제 키핑할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무조건 다 그 구치소에서 따로 통장을 또 하나 더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은 항상 가지고 있어 그 수감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돈은 구치소에서 만들어준 통장으로 넘기는 거지 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입금할 때 상한이 있다고요. 입금 상한이 있던가? 네, 입금 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후원금 상한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네. 그 한도 꽉 채워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더라고. 대단합니다. 네. 뭐 그래서 뭐 몇 명이나 그렇게 이제 뭐 옥수발을 드시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돈 없다고 징징댈 건 아니지 않냐. 영치금 통장 이만큼 찾는데 참 그래서 진짜 이게 탐욕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면은 변호사를 진짜 비싼 변호사를 쓰고 있는지도. 아니 변호사 지돈으로 써야지 이걸 무슨 뭐 이 돈 가지고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없다고 걱정할 거는 아니다. 어차피 뭐 집에 돈도 많고. 그러니까요. 예. 참 뭐 어이가 없습니다. 참 이거 보고 있으면은. 열심히 옥수발 드시는 분들 열심히 옥수발 드시고, 뭐 이제 또 그러다 또 이재명 빵에 가면 이재명도 빵수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해야죠. 뭐 해야지. 네. 누구 해주고 누구 안 해주면 또 섭섭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후원금 보면서 참 후원금 더 달라는 소리를 보면서 참 착잡했는 와중에 이제 우리도 후원해 주는 분들을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지해야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난 누구겠님, 트친 S님, 이재명님, 모르게 흐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것도 본 내용에 나오겠지만 신경민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저 유튜브 돈 달라는 새끼들이 있다고 정치인한테. 예. 근데 우리는 이재명님이 선제적으로 큰일 났어. 우리 어떡하지 이제. 글쎄요. 뭐 우리도 이제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장난이겠죠. 아닙니다. 이재명님이 드디어 뭐 한 100만 원 넣었어요? 예, 뭐 100만 원 넣으면은 오늘 회식하지. 아니야 그거 잘못 입금된 건지 막 그런 거부터 확인해야 돼. 하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돌려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낼름 먹어버리면 물론 뭐 먹어도 법적으로 잘못될 일은 없지만 이재명님의 돈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5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SNS 프로필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로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사용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지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교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녹음한 날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귀국을 하셨고 이제 그 빈소에서 이제 상주로 이제 빈소에 가셨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 녹음 이후에 이제 그 조문 소식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대신해서 대통령 이제 조화도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이 기획비서관이 이제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대통령님하고 또 연 대표님하고 따로 통화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별말 뭐 이렇게 정치적 사안 같은 얘기는 안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연 대표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부족한 사람이 책을 썼다. 다녀와서 다시 찾아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네네. 혹시 책 소개? 책 소개 할 수도 있는데 연 대표님 책 내용 괜찮아 보이니까 지금 들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이게 책 소개하면 또 정치 개입하는 그런 개지랄 할 거란 말이지. 그러게요. 참 이게 더 좀 걸리네요. 연 대표님 책을 만약에 대통령님이 소개를 하시면은 개딸들이 지랄할 거야. 그렇죠. 예. 국힘당 애들보다. 읽기는 반드시 읽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국힘당 애들은 사실 이게 그 연 대표님 지금 나오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이따가 이제 조금 그 지금 다른 데서 이제 하신 말씀들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만 봐서는 딱히 국힘당 까고 그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비전에 관한 한국이 어떤 외교적인 비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국힘당에서는 뭐 토달 것도 없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단 말이지. 네네. 근데 대통령이 소개를 하시면 개딸들이 아주 그냥. 그렇죠. 아니 뭐 이재명도 책 쓰라고 하든가 책 쓸 시간이나 있나 이재명 모르겠지만. 책 낸 거 있잖아. 기본소득 번역서. 지 말로는 지가 원서 번역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뭐 또 하나 써야지. 이재명은 합니다 뭐 그런 거. 뭐 그냥 아무거나 뭐 3기본 뭐 이런 거 하던가. 이번이야말로 죄를 지어야 한 건 내라. 네, 그리고서 이제 이재명도 뭐 당대표니까 조문을 했죠. 4월 9일 날 오후 3시경에 이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근데 조문 간다고 뭐 거창하게 뭐 전날부터인가 뭐 몇 시에 조문 간다. 네, 뭐 네. 내일 간다. 네. 오늘 간다 하고 기사도 막 뭐 이재명이 막 그 조문한다고 오늘 몇 시 그러니까요. 이재명 도착 네. 예정 막 네. 이런 식으로 사진 박으려고 기자들 엄청 데리고 간 거지 뭐. 투샷 어떻게든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잡아보려고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이런 조문은 하여튼 처음 봤죠. 네. 그리고 이재명 조문 끝나고 나가지고 이게 연 대표님 쪽에 뭐 대변인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아무튼 연 대표님 쪽에 누군가가 이 말을 처음에 했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재명이랑 연 대표님이 이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다만 연 대표님이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네네. 그렇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니까 개딸들이 한동안 또 막 지랄을 했어요. 이봐라 이낙연도 이재명한테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근데 니네는 왜 욕해? 이것들아. 니네나 잘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이 말 나왔을 때도 저는 당시에 뭐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냥 덕담하는 거고 일단은 당대표한테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얘기는 그 말고 뭐 할 얘기 뭐 있어 뭐. 그러니까 뭐 내려오세요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 사퇴하세요 그럴 거야 거기 대고. 그러니까요. 조문한데 더구나. 그럼. 당내 질서가 있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왔다고 칩시다. 윤석열이 왔는데 하야하십시오. 뭐 이럴 수도 없잖아. 뭐 나 같으면 하야하십시오는 모르겠고 이혼하세요 소리는 할 것 같아. 이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마누라 관리도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하라고 그냥 뭐냐고 지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일단 공치사에 가깝고 아니면 굳이 그렇게 개딸들이 시비를 걸어온다면은 그 트위터에 썼습니다만은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까지 당을 잘 못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좀 해라라는 소리라고. 잘 좀 해라.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호적인 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개딸들이 그렇게 막 이낙연도 이재명 편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좀 관계가 원만하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러셨을 수도 있죠. 뭐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렇죠.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죠. 뭐 기운 내시고 예. 아니면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지금 뭐 나라 상황 압박을 어려운데 좀 더 야당이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뉘앙스가 달라지지. 달라지죠. 근데 그냥 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당을 못 이끌으니까 잘 좀 하라는 소리라고 이거는. 그렇네. 그래 받아야 된다고. 이거 이제 뭐 신경민 의원도 이제 요즘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신경민 의원도 이제 당연 조문을 가셨는데 이날 게시했는데 이재명이랑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있었지. 보면은 이재명이 독대를 계속 요청했다 그런 식의 이제 독대. 그런 식의 그 소문이 돌았는데 이거는 윤가피님이 팩트 해본 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이 장례식 이슈도 그냥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혹시나 이제 뭐 언급하시는 분들 중에 그 팩트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 뭐 치사하게 독대에서 뭐 뻘소리 하려고 독대를 요청했다 그런 건 아니다. 일단. 네네. 근데 이제 아무튼 신경민 의원도 이제 이날 그 빈소에 계셨는데 이제 이재명이랑 무슨 얘기한지는 못 들으셨고 다만 이제 나중에 그 같이 독대를 한 거 아니니까 옆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잘 이끄셔야죠.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야. 정말 잘 좀 하라. 그럼 잘 좀 하라는 얘기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날 그 이재명이 또 빈소에 오니까 이제 한 시민이 이제 막 이재명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개딸들 시켜가지고 집단 왕따 시키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냐 이렇게 막 호통을 치셨다고 하는데 뭐 심정은 백반 이해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길 가다 이재명 보면 한 대 주받고 싶은데. 그리고 뭐 말씀도 틀린 말씀도 아니고. 네,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네. 하지만은 여기는 빈소 아닙니까? 우리 다 그 개그로 가셨을 거 아니야. 좋은 개그로 가셨을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그 유가족들한테 이제 폐가 되는 거죠. 좀 큰 소리로 말씀하시네요. 네. 소란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우리 스타일 아닐까.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당에서도 여당 지도부도 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짚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김기현은 당대표인 거 아실 거고 국힘 당대표인 거. 그다음에 윤재욱 여기는 원내예요. 네, 이제 바뀌었죠. 네. 예, 그 주성형이었나? 네. 주호영, 주호영 네. 원내대표에서 이제 임기 끝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주호영은 그동안 좀 네임드였는데 윤재욱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이 사람도 뭐 처음 듣는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 국힘당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범 여기는 수석 대변인. 여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갔고 이제 여당 지도부들한테 특히 이제 김기현 당대표한테 이제 이런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일본 외교 대일 외교에 관해서 이제 좀 네네.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연 대표님이 또 일본 통이시잖아요. 네네. 옛날에 특권 생활도 하시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 좀 그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일본 특유의 꼼꼼한 빌드업 외교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제시와 같은 쾌도 난마식 외교로 대응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그 이제 좀 사이다 나름대로 이제 막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그 시원시원한 모습 보여가지고 뭐 이제 일본의 어떤 호감을 사자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좀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그런 어떤 디테일이 있는 말씀 같은데. 일본 정부는 항상 외교를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측이 돌발적으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중한 외교를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대일 관계를 잘 이끌어 주셔야 양국 미래에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일 관계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 네. 뭐 맞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0일날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장인어른을 하늘나라로 모셔드렸습니다.
장인어른 가시는 길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슬픔을 달래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허둥거리다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자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겨울에 따순물이 나오지 않던 처가에 가면 사위에게 데운 새순물과 마른 수건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옛날 분이지만 딸과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텅 빈 마음 부둥켜 안고 견디겠습니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주신 말씀들 새기며 다시 힘내 살겠습니다. 뭐 참 간결한데 참 글이 좋습니다. 이 글도 보면은. 네네. 이재명은 끼어도 죽어도 깨어도 이걸 못 써. 쓸 생각도 없으니까. 하긴 비교하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낙연 대표님 그래도 한때 글로 먹고 사셨던 분인데 네.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니까. 사실 이재명도 변호사니까 뭐 거의 글로 먹고 글로 살다시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죠. 예. 원래 이제 직업을 생각하면은 글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기만질로 먹고 산 것 같죠, 그냥. 네. 자, 그 이어서 이제 13일 날은 또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뭐 기사에는 보면 만찬 그러는데 만찬이겠습니까? 뭐 그냥 식사 자리에 가신 거지. 네네. 저희는 이제 식사 자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식사 자리를 가지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주로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서른 의원, 그다음에 이계호 의원, 윤영찬 의원, 오영환 의원, 김영대 의원, 김천민 의원 등 이제 1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현안보다 남북 문제, 외교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이게 이제 연 대표님 이번에 출판하실 책 내용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실 책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채널명은 정치의 숲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요 정치의 숲 채널에 올라있는 영상 중에 한반도 전략 5개의 실패 원인 그리고 4개의 숙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4월 1일 연 대표님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이제 강연을 하신 그걸 이제 강연을 담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한 번씩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영상 한번 쭉 봤는데 강연이 좋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은 되게 이제 좀 통찰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이게 막 전문적으로 어렵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뭐 완전 문외한도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게 보통 전문가라는 분들은 진짜 전문가,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전문가들은 그렇죠. 일반인들이 들어도 쉽게 설명을 잘 하십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중 강연이니까. 네네. 뭐 물론 이제 학술 강연이면 좀 다를 수 있고 학술 토론 같은 거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경지에 오르면 이제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연 대표님 작년에 이제 미국 가신다고 하시고 이제 통일 문제 연구하신다 그랬을 때는 저는 좀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요식행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미국 가서 좀 쉬다 오시려나 보다. 왜냐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미국 갈 때 이제 그 핑계 많이 대거든요. 네, 그렇죠. 외교 통일 문제 연구하러 간다고. 갔다 와서 뭐랬는지 모르겠고. 네, 대부분. 네, 그러고 한 1, 2년 짱박했다 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이 강연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진짜로 연구하러 가신 거였어. 그래가지고 연구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책도 네. 쓰시고 네. 일종의 그러니까 논문이죠. 네. 이거는 논문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논문 따로 쓰시고 더 따로 정리해가지고 책을. 이건 강연 내용을 쭉 추려가지고 그렇게 책을 내신 거라고 하죠. 네. 요 이제 방송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방송 내용 가지고 좀 이번 주에 꼭지를 크게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주말에 터진 다른 소식 때문에 이제 접어놨고 그다음에. 강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인터뷰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요거 소개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죠 14일 날 이제 한국전환뉴스라는 매체에 올라온 기사인데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바라보는 국제정치에 대해 물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인터뷰하신 기자분이 되게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거의 대기자급인 것 같아요. 백발 허해가지고. 그래서 연 대표님은 원래 친분이 있으신 분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매체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네. 저기 전문지 같은데 한국 재난안전뉴스면은 정치 같은 거
많이 다루는 그런 매체가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이 거절하시기 힘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분의 인터뷰였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편집자 줄을 보면은 뭐 짧은 시간 긴 인터뷰라고 이제 편집자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터뷰 서문에 보면은 이제 연 대표님한테 이제 상가 측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니까 첫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와 상가에서는 사이들이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친분이 있는 것 같죠. 이건 반농이니까 네. 이렇게 건넬 수 있는 정도의 사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 말씀도 잊지 않으셨던 게 국민께서 조문을 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 이건 이제 이 기자한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이제 조문을 와주셨으니까 친분이 뭐 어떤 그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 돌아가신 분이랑 네네. 혹은 또 지지자분들도 조문을 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아울러서 드리는 감사 말씀 같기도 합니다. 인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 동맹 관계 지금 이제 윤석열이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냥 동맹만 강조하고 계속 저 자세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맹 관계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셨냐면은 동맹이라는 건 신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동맹이만 얽매일 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야 된다. 그게 네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반도국가 특히 통상국가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동맹국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되고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약육강식의 세계다. 그러니까 윤석열식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그리고 요다음 요 말씀이 저는 좀 이거 되게 뭐 막연하게는 그냥 감은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통찰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게 민주당은 일단 진보 스탠스인데 이 진보 스탠스에서는 기본이 이제 평화다. 기본적인 지향점이. 그런 반면에 이제 국힘은 보수 스탠스잖아요. 네. 보수 스탠스에서는 평화보다 동맹을 강조하는 면이 있다. 동맹을 더 중요시한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뭐 또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동맹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통상 이 모든 걸 다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려면 평화나 통상은 이제 두루두루 다 잘 지내야 되는 거고 네. 동맹은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편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통상이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네, 외교를 이제 펼쳐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 본데 이제 정리하자면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진보 스탠스만으로도 아니면 보수 스탠스만으로도 한국을 이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양쪽을 다 취해야 된다는 거지. 양쪽이 추구한 게 다 가치가 있다는 거지.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동맹 그다음에 평화와 통상 같은 거는 이게 되게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통상을 하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랑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거나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나라와 통상을 맺을수록 우리는 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렇죠.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죠. 네. 거래관계를 다 틔워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미중 싸움에 중국의 뒷배를 믿고 북한도 당당하게 나가는데 왜 한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는 저자세 외교를 펼치는지 안타깝다. 이게 이제 윤석열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잘 좀 하라고 윤석열도. 그러니까 이 저자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대체. 그러니까. 지금 뭐 얻는 게 없는 게 없는데 계속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진짜 뭐 심하게 뭐 잡힌 거 있나 싶기도 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빚졌나. 빚을 졌는지 무슨 뭐 이상한 영상이라도 찍혔는지. 이상한 영상. 알게 뭐야 진짜로. 뭐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좀 이제 반농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뭐 1년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는 안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뭐 책 한 권 써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형식적인 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님 강연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정리된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FM대로 하신 것 같아요. FM대로 하셨고 FM대로도 그냥 이렇게 루틴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뭔가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셔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진짜로. 연구를 하시고 네.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뭐그 이 강연 영상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시면은 그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 같은 거 보면은 중간 중간에 어떤 변곡점들의 이유나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시각 같은 거를 저렇게 그렇구나 싶게 이렇게 되게 예리하게 짚어주셔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방송 보면서. 그래서 확실히 내가 이낙연 대표님 아직까지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쉬러 가신 줄 알았는데 네네. 진심은 그렇게 이제 쉬러 가시면 정말로 쉬러 가신다고 말씀하실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제 뭐 방일 외교에 관해서 이제 앞서도 그 잠깐 짧게 언급하신 게 있지만은 그 김기현한테 네네. 이 인터뷰에 좀 더 이제 좀 이제 엄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일협정은 국가 간 합의 밥과 술 몇 잔으로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고 정부 지향적이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시킨다.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밤에 술 마시다 말 많이 하는 경우는 삼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많은 말 중에 꼬투리 잡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술 마시면 뭔 이야기 나누는지 여야가 밝혀야 한다. 좀 세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이게 참 밝히기 쉽지 않은데. 밝히기 쉽지는 않은데 이제 아무튼 저러는 거는 뭐 하나 잡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속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특파원 생활하면서 느끼신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할 거고. 네, 어쨌든 뭐 국회에서 뭐 운영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뭐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 불러다가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계속 질문 던지다 보면은 뭐 하나 건질 수는. 아니면 이제 비공개적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야, 네. 솔직히 말해봐, 너 호구 잡힌 거 뭐냐? 우리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가 생각해도 네 호구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해야지. 자, 이제 이어서 주초에 이제 또 이 소식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지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오영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게 좀 빠르다면 빠르고 뭐 그렇게 뭐 느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총선이 1년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제 나름의 추측하기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오영환 의원이 당초에 그 연 대표님 빙보상 빈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먼저 찾아갔으니까 좀 다른 정치인보다 좀 말씀을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걸 결심하고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추측해봤는데 지금 뭐 이후에 이제 기사나 아니면 오영환 의원 인터뷰까지 나온 마당에 되짚어 보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결심은 꽤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달 전쯤인가 그 어디에 불났더라. 근데 거기서 이제 소방관 한 분이 수직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더 이상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내 길은 이 국회의원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할 때 이제 그 선언문을 보면은 뭐 10년 가까운 현장 소방관 경험에 비추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투신을 했다. 이제 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저의 사명,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정치에 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방탄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방탄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박할 수도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은 뭐 방탄으로 매도 당하는 거죠. 그건 이제 설령 민주당한테 진심을 가지고 다른 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지적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재명 때문에 다 방탄으로 매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해 상대를 악마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 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안해서 결국 찾지 못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되게 이게 통렬한 자기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는 저 개딸이랑 태극기들 싸우는 거 못 말리겠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 뭐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정치 신인으로 많은 기대를 걸어주셨는데 뭐 그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제 사과 말씀도 남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소방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뭐 이분이 지금 이제 뭐 소방관 휴직하고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소방 그 사표 쓰고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소방 시험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시험 시험 보고서 봐야 돼. 합격을 해야. 시험 보면 이제 다시 또 훈련생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지. 네네. 대단한 거지. 그 소방관은 경력자 특채 뭐 이런 게 없나? 근데 나도 이제 경력 특채 그런 걸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뭐 지금 나오는 기사로는 아무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임용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네. 공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보면은. 네.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4월 10일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대와 공생 이게 이제 이낙연 대표님 싱크탱크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연대와 공생 이름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게 이제 연대와 공생 그러면은 어떤 그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의 본질. 네. 본질을 가장 잘 말하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연대와 공생이. 배척 안 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게 그리고 또 왠지 막 연대 하면은 네. 연 대표 막 이런 느낌도 좀 살짝 들잖아요. 장명을 잘했어 여러모로. 네. 아 근데 또 여기 이 연대와 공생이 재미난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이제 이사장님, 그러니까는 연대와 공생이라는 예, 싱크탱크 모임 대표가 있는데 이사장님 성함이 김남국이야. 냄국이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여기 대고는. 아 여기는 김남국 이사장님 이렇게 정식으로 해야죠. 그 이름이 이렇게 좀 그 존중의 그런 어떤 직함을 붙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네 김남국 연대와 공생 이사장님이 있다. 네, 아니다. 이제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냉구가 개명해라. 그래. 개명해라. 이사장님이 먼저 쓰신 이름이니까 너는 개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개명을 한번. 이참에 진짜 김남국으로 개명해라. 네, 어쨌든 그래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 어떤 정치 위기. 정치 양극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면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최를 한 게 연대와 공생이면서 또 그 대표 주최자가 홍영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 연대와 공생의 부이사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신경민 의원 참석하셨고 그 외에 뭐 윤영찬 의원, 김철민 의원, 심지어 김두관 의원도 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김두관 뭐 이제 인사말 짤막하게 한 것도 들어봤는데 김두관은 그냥 지금 원내에 출마해가지고 표어 들어왔구나. 여기저기 그냥 들이대면서 뭐 저쪽 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이쪽 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 두관킴 진짜. 뭐 개딸들은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이재명은 지켜야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네네. 별로 의미는 없다 참석했는데 별로. 네, 그래서 이 심포지엄 연대와 공생이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것 같은 게 일단 이날 심포지엄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 채널 정치의 숲이라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날에 이제 연사들이 이제 준비해온 자료들 연대와 공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뭐 워낙 센 현안이 터져가지고 그거 따라가기도 바쁘긴 하지만은 남편으로 지금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대안이 뭘까 그렇게 이제 또 막막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인 건 사람 위주의 대안이잖아요. 누가 나서가지고 당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냐, 거기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단순히 개딸만 쫓아내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우리도 계속 그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지금 뭐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 아니면 뭐 정치자분 아니더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문파라는 분들, 저랑 이제 직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분들,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많이들 변하셨어요, 실제로. 네. 2017년, 18년 처음 뵀을 때에 비해서 이게 막 그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변하셨는데 더 변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뭐 되게 내용 자체는 학술적이라면 학술적이고 어떤 부분들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잘 뭐 그래도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사전 지식이 있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이제 사람은 사람이고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거기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는데 해답이 될 수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생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네네. 그래서 요 방송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아까 연 대표님 강연도 보시고. 네네. 그 조금씩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2시간 넘거든요. 실제 영상 풀타임은 3시간인데 앞에 뭐 좀 자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터벌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내용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천천히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끊어가면서 네. 한 번에 다 못 보십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경민 여기서는 이제 부이사장이라고 하면 네, 좋겠네요. 네, 신경민 부이사장이 이제 회사를 하셨죠. 네, 인사 말씀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번 주 그 모색과 대한 썸네일도 나왔지만 유튜브 무당 정치. 이제 이 작정하고 떠지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네네. 싸우려고. 그러니까 싸움 거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신경민 이사장님, 부이사장님의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거의 이 심포지엄 전체의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치 공황 또는 정치 위기 심포지엄에서 이제 공황으로 네. 그 정의하고 있죠, 일단. 그리고 뭐 정당 정치의 실종.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정치 양극화. 네. 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원인으로 좀 많이 원인이 되는 게 주 원인이 되는 게 일단은 팬덤 정치. 네, 그래서 저쪽 국민의힘의 뭐 태극기라던가 네. 아니면은 우리 민주당 진영의 개딸로 네. 대표되는 네. 이 팬덤 정치를 다시 한번 문제 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덤 정치가 이제 원래 없었던 거는 아니었는데 과거에도 쭉 있었죠. 예, 네. 계속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카카오톡과 결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와 결합을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움직인다. 이제 비디오 콘텐츠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유튜버들이 마치 언론인의 포지션을 차지했다. 차지했는데 이 유튜버들이 괜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주 그 수준 이하의 이 신경민 의원은 여기서 이제 무당급이다. 무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와 야를 통틀어서 여야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정광훈 목사 때문에 또 그렇죠. 시끄러워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쪽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굳이 무당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그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기만하고 선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방점을 찍고 이제 그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쓰였던 표현으로 대체를 해보자면은 뇌피셜쯤이 되는 거죠. 무당이랑 뇌피셜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를 주장을 하고 세게 던지는데 입증해봐 그러면은 귀신이 가르쳐줬다. 조상신이 돌봤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뇌피셜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떤 인과를 설명이 전혀 없죠.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인과성이 없거나 아니면 엉뚱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네. 이것을 마치 인과성이 있는 것 마냥 포장을 해가지고 생명기처럼. 그렇죠. 네, 생명기처럼. 그러니까 생명기도 어떻게 이 워딩에 이렇게 녹여내신 것 같은데 무당정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은근히. 그리고 또 무당하면은 이게 저쪽도 그
대통령 쪽도 그렇죠. 현 대통령 그쪽도 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천공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현 상황을 많이 아울러 가지고 네. 만드시는 워딩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느냐 이런 문제는 네. 그건 아니지만 네. 당연히 미국에도 있고 네. 유럽에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네, 네.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대한민국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는 한 유튜버가 이낙연 캠프에 접근해서 잘 다뤄줄 테니까는 돈을 달라. 네. 이렇게 거액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돈벌이 수단이 네. 돼서 네. 뭔가 뒷거래를 제안을 하는 이런 유튜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어쨌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거를 거절했더니 이 유튜버가 바로 이제 이낙연 캠프를 마구 비난하기 시작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유튜버 무당에게 국가 운영 아니면 정치를 맡길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팬덤에게 맡길 수 없고 또 이를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혜민은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였지? 모색과 대안. 모색과 대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색과 대안은 신경민 의원 채널이 아닙니다. 거기 그 박병석 대표라고 따로 있어요. 그분이에요? 예, 그래서 박병석 대표가 또 컨텐츠 하나 하고 있죠. 측면 돌파라고. 네, 그러니까. 황 작가님이랑 같이. 예. 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은 정면 돌파고 우리도 방송 제목 바꿀까? 후방 돌파 이런 걸로. 후방 돌파를 후방에서 뭔 돌파를 합니까? 후방 돌파 도망가는 건가? 후방 지원 뭐 이런 거 해야죠. 후방 지원 뭐 이런. 아니면 뭐 곁다리 아니면 이제 식사 추진 뭐 이런 거. 식사 추진. 아, 그거 괜찮다. 식사 추진. 중요하죠. 네. 보급이 얼마나 중요하죠. 보급 중요하니까. 예. 네. 실제로 우리가 보급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보급 받아야 되는 처지지. 예, 그렇죠. 우리 그 뉴스를 뭐 이렇게 취재를 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보급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 딱 이 내용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돈을 요구한 유튜버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발끈을 하죠. 예. 이동형하고 네. 김용민. 네. 또 서울의 소리도 이 소리를 했어요. 예. 서울의 소리도 우리 그 할배도 하여튼 누군지 공개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저는 요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 모색과 대한 방송이 올라왔을 때 썸네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김용민하고 나와 있잖아. 박시영. 네, 박시영, 김용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예. 그거 보고 나서 지금 이동형이랑 김용민이 이러는 건지 얘네들이 이러니까 썸네일을 그렇게 만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선후 관계는 제가 못 맞춰봤는데 아무튼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공개하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이동형이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몰아내 그런 애들 몰아내야 된다 생각한다. 근데 누군지 밝히지 못하면은 이거 신경민 의원 내피셜이고 구라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거세게 공격을 했죠. 사실 얘네들한테는 그거거든. 이게 남는 장사거든. 잃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 누군지 드러나면은 걔네들 공격해서 작살낸다고 해도 작살내면 자기들 먹을 게 더 커지는 거지. 어쨌든 이동형하고 김용민이 설마가 아니라 이낙연 캠프에 뭐 그런 거를 요구했다는 가능성은 저도 없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근데 얘네들이 발끈하는 게 되게 웃긴 거죠. 얘네들 발끈하는 내용이 얘네들이 예전에 그 경기도한테 뒷광고 받았다고 공격받았던 거 아닙니까? 뒷광고 받았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뒷광고는 아니잖아. 그냥 광고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유튜브식으로 하면은 왜 뒷광고냐면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광고 광고 이거 지금 광고 받고 하는 얘기 광고 받고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선이 이제 분명하지 않았죠. 맞다 그런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에서는 그게 옛날에 많은 유튜버들 잠깐 장사를 접게 만들었던 뒷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실드를 치더라고. 자기네들이 경기도랑 계약한 게 아니라 팟빵이 경기도랑 계약을 했고 그 팟빵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그 경기도 광고가 그냥 들어온 거다.
팟빵만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지. 예를 들어 뭐 유튜브 그렇긴 채널에서 하고. 들어오니까 문제지.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요. 네. 뭐 그래서 이제 팟빵이 알아서 청취율이 높은 네네. 채널한테만 광고를 많이 줬다는 건데 네네. 팟빵이 그냥 쿠션 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팟빵은 특히나 상위권 채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최근 한 3에서 5년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렇죠. 1, 2, 3, 4, 5위가 네. 뭐 그 안에서야 뭐 순위가 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습죠. 마치 팟빵이 알아서 한 거고 우리는 잘 나갔을 뿐이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음모론으로 그냥 대충 씹으리면은 니네가 다리 나가지고 팟빵에 계획한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지 말란 법 없지 뭐. 그렇지. 그건 말론 뭐 없지. 그러니까는 뭐 대단한 실드인 것 마냥 뭐 자기네들 변호하면서 네. 막 오히려 신경민 의원 보고 그 유튜버 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경민 부의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백브리핑에 나온 얘기인데 그 예전에 UBC에서 수원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진행한 적 있잖아요. 네네네네. 막 그 코니짱이랑 박달 사수님이랑 막 네. 저기 수원 무슨 시장인지 뭐 성인지 거기 가서 이제 막 네네네. 라이브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원시랑 계약 맺고 월만 200인가 받고 그렇게 그게 했던 수원시의회. 그러니까 그렇게 월 200인가 400인가 받고 진행했던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네네. 당시에 이제 그 계약 문제 때문에 백청이 갔었대요 수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담당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여러 군데 채널로 그 홍보비가 나가는 집행되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 채널에만 집행이 됐다. 그럼 그 작년에 그 한 군데 집행됐던 한 군데 채널이 김영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어제 백청이 이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보면은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전해에 보면은 김영민이 수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연재 콘텐츠를 만든 게 있어요. 아, 그 네네. 곽현아 씨랑 같이 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곽현아 씨. 뭐 수원에서 뭐 이렇게 수원 그 옛날 성터들 많잖아. 네네.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뭐 역사 콘텐츠도 하고 막 그 뭐 퀴즈도 내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 그걸 이제 김용민 혼자 먹었다는 거야. 그 전해에는 유튜브 채널로 나오는 홍보비를 김용민 혼자 독식하다가 그 다음에 쪼개졌다는 거지. 네네. 근데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보면 또 걔네들한테는 이 당시 UBC나 혹은 정신이나 그런 채널들이 이 자기들 파이 나눠 먹으려고 드는 경쟁자로 보일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이제 진영 싸움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보면 구질구질하다. 그쪽으로 이제 흘러나갔던 돈들이. 지금 그 저기 특히 이동형 채널에 들어와 있는 패널들 있잖아요. 네. 많잖아 보면은. 아, 뭐 엄청 많죠? 뭐 그중에 이제 제가 열심히 한때는 좀 구독해놓고 보다가 구독 끊어지 꽤 됐는데 지금 영화 유튜버 이제 한 명 있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예전에 이제 딴지 영진공 필진이었는데. 아, 네네. 그 영화 비평 유튜브 잘하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 저는 그 채널 구독을 끊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컨텐츠는 경기도 뭐 컨텐츠 진흥원에 지원을 받는데 그게 뜩 뜨는 거야. 그 경기도 무슨 크리에이터 뭐 사업 있었어.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그거 지원해주는 컨텐츠들이 전부 다 정치적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그 쿡방도 있었어요. 네, 뭐 쿡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은데 네네. 걔는 원래 딴지에 있던 애였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받았다는 거 뜨는 순간 저도 구독을 끊었는데 구독 끊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걔가 이동형 방송에 나오더라고. 정치 패널로. 네네네. 그래서 싶더라니까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저런 그 포섭돼 가지고 아니면 혹은 지들 스스로 이제 떡고물 찾아서 그렇게 흘러들어간 유튜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무당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거는 그 이동형에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그 개그맨 그 아저씨도 하나 있잖아요. 옛날 그 뭐였어? 하여튼. 아무튼 나도 이름도 이제 까먹었다. 네네. 하여튼 김모인데 김모 씨인데 가끔 그 김구라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 최국인가? 걔는 또 그 국민의힘 쪽 스탠스인가 봐. 둘이서 나와가지고 싸워? 김구라 가운데 놓고 겁나 싸워. 김구라만 신났죠. 뭐. 둘 다 광신도 장사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건. 자 어쨌든 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그 이동형 김용민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가지셨는데 전화 인터뷰를. 네.
그래서 이제 캠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한다. 녹음해 놓은 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증거가 없어.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녹음해 놓은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네. 우리가 이제 돈 못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끝난 문제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근거 없는 이동영이죠. 네. 김용민하고 네.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완전 싸움 걸려고 지금 파이터 모드 되신 거라니까. 네가 범인이네 이 새끼야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직접 캠프로 왔고, 네. 근데 신경민 의원께서 직접 만나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난 실무자가 네. 보고를 해서 알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말았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신경민 의원이 이제 지금 정말 작정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고 그 모색과 대한 홈페이지 그 방송에서도 보면은 황 작가님이랑 네. 어저께 그 이제 측면 돌파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각오하고 있다고 이제 싸울 각오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황 작가님 방송도 많이 들으시죠? 예, 네, 많이 저도 들으시고 한동안은 좀 챙겨보다가 이제 뭐 라이브를 밤 10시 넘어가지고 하시잖아. 보통. 늦게 하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드문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황 작가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일단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네. 어쨌든 무색과에 대한 채널로 가면은 네. 다 만날 수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라이브 TV는 여기서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뭐 연결되고 연습 때문에 예. 그러면 네. 깜냥도 못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심포지엄 얘기로 돌아오면은 네. 제가 아까 주최자가 홍영표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네. 홍영표 의원께서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그때 의회가 점거됐었죠.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어떤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도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굉장히 위험하다. 네. 갈등이 점점 완화되지는 않고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 심화되고만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의 얘기로는 우리가 팬덤 정치를 통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안 계시지만 연대와 공생이 던지는 과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상대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정치를 벗어나야 되는 거다. 네, 이런 거죠. 요거 이제 어떻게 좀 오해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을 대하는 우리 스탠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라고 지금 거기에 방점을 찍으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제 개편이 이 상황의 돌파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도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를 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 그 자체가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주자는 게 이제 취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성을 좀 제대로 그렇죠. 갖추자. 네, 갖추자. 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정치가 양극화되는 거는 이거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제가 더 싫어, 내가 더 싫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뭐 아주 가까운 사례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있었고 그 전에도 사실 뭐 자민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뭐 자유선진당이라든가 네, 네. 약간 이제 주로 뭐 충청도 이런 데를 이제 지역 기반으로 뒀던 그런 정당들도 있었고 때로는 뭐 민주노동당 아니면 정의당 이런 식으로 그 의석수가 많지는 않아도 한 10석 이상 해서 어느 정도 캐스팅 보터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당도 있었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확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그때는 또 개딸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정의당 그러니까 3당이 뭔가 좀 지리멸렬하면서
이런 형태의 양당 구도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저는 그리고 그 점에서는 문파들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적대적이고 배척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막 듣기 꼴보기 싫은 짓거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저러니까 똥망해야지 그런 식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근데 그 사람 정의당한테 표를 안 주신 분들이 네. 전부 문파라서 안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망한 게 문파 때문인 게 아니라 그거랑 별개로 그냥 문파들이 별개로? 그렇게까지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식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정확하게. 뭐 그렇죠. 다음성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 절묘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꼴보기 싫은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에이 배기 싫어 그러고 말면 되는데 에이 배기 싫이 죽어리 개새끼들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적정한 선 그래도 뭐 나중에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렇죠.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옛날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뭐 꼭 정의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특히나 국회의원이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네.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나쁜 것처럼 비춰지게 한 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낙곤수였더라고요. 자성자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영주의로 사람들을 몰고 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그냥 꽉 닫히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낙곤수에서 김어준이랑 뭐 이렇게 걔네들이 막 그 민주당 것들 뭐 TV 화면에서만 싸우지 뒤로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다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그래서 뭐 민주당 이 새끼들도 안 믿고 싫어한다고 그렇죠. 얘네들 때문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힘들었다. 그것도 뭐 안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 뒤에서 밥 먹고 뭐 하는 거 자체를 완전히 그래 사쿠라인 것처럼 그렇죠. 네. 아니 사람이 그 협의하고 합의를 이르다 보면 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야합하는 것 마냥 그렇죠. 비춰지게 만든 게 그게 낙곰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낙검수식 놀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열한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님이에요. 그렇죠. 네네. 김종필은 붙어 먹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비열한 대통령이에요. 비열한 정치인이에요. 정몽준은 붙어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붙어 먹었다고 정몽준이 막판에 삐져가지고 지가 튕겨 나온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끝까지 정몽준 손 잡으려고 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였죠. 저도 이제 당시에는 뭐 이제 좀 궁한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몽준 손 잡는 거 특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잘 좆도 모르고 그렇게 어설프게 판단을 냈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네네. 제가 그렇게 이제 애초에 그렇게 그 멍청한 생각을 했고 멍청한 세계관 안에서 낙곰수를 들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만 죄송하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이것도 게. 이제 아마 신경민 의원께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인가 그럴 텐데. 그 신경민 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라고 했던가? 네.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상임위 같이 하거나 그러면은 서로 당이 달라도 뭐 밥을 먹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서로 마주치면 인사라도 그렇죠. 나누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쳐도 본체만체 하고서 그냥 쌩 까고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안에서도 지금 이 양당에 서로 벽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웃긴 게 뭐냐면은 굳이 격투기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옛날 서로 이제 어떤 보여지는 모습과 달리 뒤에서는 서로 소통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의 국회는 프로레슬링이에요. 말하자면은 국민들 앞에서 쇼를 하는 거야. 연출된 쇼를 하는 거야. 일정 부분 기믹을 가지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는 막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보여지는 모습과 똑같게 적대를 하면 이거는 실전 격투라는 얘기거든. 지금 국회에서. 그런데 프로레슬링이 실전 격투보다 쉽냐? 아니거든 일단. 네, 그렇죠. 프로레슬링 레슬러들 엄청 그 사람들 장난 아닌 스턴트맨이고 파워맨들이에요. 그 일 하려면 보통 사람 못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실전 격투한다는 새끼들은 그 프로레슬러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싸움 붙여보면 이 새끼들이 더 족밥이야.
실전격 된다고 지금 나온 놈들이 옛날 프로 레슬러들보다 싸움도 못하면서 지들은 실전격투라고 뻐기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실제 격투기, 종합격투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일단 경기를 갖기 전에는 서로가 이제 일단 승패를 겨뤄야 되는 상대니까 막 그 갈등이 이제 막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딱 경기 끝나고 나면은 악수하고 뭐 포옹하고 그렇죠. 화해하고 뭐 화해하고 네. 술도 한 잔 먹고 끝내고 나면 예, 그런 뭐, 거지. 뭐 서로 이제 감정이 이제 가라앉으면 진짜 술도 한 잔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같은 그 숙소에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네. 같이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 로비 같은 데서 자주 마주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전쟁하지 말고 의회에서 말로 싸워라. 그래서 정치가 생긴 건데 이 새끼들은 전쟁하지 말라고 했다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홍영표 의원의 그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대립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제 대립을 부추기는 이런 이제 진영주의 정치를 혁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개편하면서 당연히 의석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네네. 그다음에 비례대표성도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뭐 제 타임라인에서 봐도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봐도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그런 반응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문파 여러분들이 또 그 어떤 권력 구조 같은 것도 얘기할 때도 네. 단호한 그 대통령 중심제 네. 지지자들이시고 의원 네. 내각제를 상당히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거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요거 이제 이뒤에 보면 홍영표 의원이 또 요 취지로 SNS에도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원회의는 끝났죠. 전원회의는 끝났지만 이 정치개혁을 위한 이제 선거제 개편 이 논의가 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민주당 지금 홍영표 의원이 제시하는 거는 그 선거제 개편이랑 의석수 늘리기. 네네. 그렇게 가는데 지금 국힘은 의석수 줄이자 이지랄 하고 있거든. 그렇죠. 막 뭐 조경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바로 막 그 국회 나와가지고 막 회견 같은 거 기자회견 같은 거 열고 막 그랬죠. 근데 좀 한번 좀 따져봅시다. 지금 의석수를 늘리는 게 과연 독일까요? 일단이 아니고 그 의석수를 늘린다는 거는 국회 자체가 가지는 권력의 크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입법권이라는 권력은 한정돼 있고, 근데 거기서 의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권력 자체가. 그래서 갑질하는 놈들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300명이 하는 갑질 수위를 500명이 예를 들어 500명으로 늘어나면은 지금 300명이 하는 갑질 수위한 개개인의 의원은 한 70%밖에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권력이 그만큼 더 쪼개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네. 그리고 이 의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하자면 선택권이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더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때도 뭔가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300명 중에 150명 설득하는 거랑 그렇죠. 400명 중에 200명 설득하는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150명과 200명이라는 물리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의원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 양자 구도를 깨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해야 돼요, 얘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에 그리고 당선되시고 나서 한동안 그러니까 20대 국회죠. 그러니까 네. 20대 국회.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126석인가로 하여튼 1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지. 새누리당이 이제 조금 적게 2당. 그다음에 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이 뭐 30석 정도 됐나?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가질 때 네. 그때도 또 어떻게 돌아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양상이 다시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개념 잡혀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3당 대표거든요. 네네. 그지 비극이었던 게 국당 대표가 안철수라는 게 그게 비극이었던 거야.
그래도 뭐 상임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정리돼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았어요. 예, 지금보다는 나았어요. 안철수가 대표였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어요. 예, 그때 이제 뭔가 최순실 사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싹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상임위가 교육이거든요. 네. 교육이. 네. 그때 뭐 골프 싫은 애들 참 많지만 뭐 네. 안민석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있지만 그때 그 교육위 상임위원장이 그 유성엽이었어요. 당시 이제 국민의당으로 이제 탈당한 유성엽이 적당히 또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 위치에서 적당히 잘 조율을 잘 했거든요. 뭐 이게.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의석수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의원 개개인이 갖는 권력의 크기는 분명히 작아지고 그다음에 협상의 여지는 더 생깁니다. 의원들 간에. 네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지금 어떤 그 분열 정치 이 양극단의 분열 정치 이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석수 늘려가지고 저 새끼들 밥그릇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밥그릇 더 줄어든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의석수 늘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그 여론을 의식해서 의원 뭐 세비를 줄이고 의원 개개인의 특권을 줄이겠다 그런 이제 보완 방안까지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고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있기는 한데 그 비례 의석수를 늘리자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진의 공천권 쥐인 애들이 그렇죠. 자기네 애들만 이렇게 싹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또 비례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 네네. 그것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더 공개되고 오픈된 방식으로 예,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끔. 지금 사실 이제 직능 대표 비례 뭐 그런 거 보면 거의 뭐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 이제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되죠. 분명히 당 대표가 비례를 꽂아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런 비례 같은 경우에는 뭐 권역별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방식 얘기더라. 하여튼 몇 가지 또 방식이 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방식으로 네.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우려하시는 방법이라면은 그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렇죠. 어차피 그냥 그 나쁜 놈들이 자기네들 애들 꽂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 권력이 그러니까 쪽수가 늘어나면 권력이 쪼개진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충분합니다. 뭐 가령 변호사 예를 들어 봅시다. 사실 볼 때 변호사 되게 적었잖아요. 뭐 1년에 한 100명 뭐 그렇게 나온 수준이었잖아. 몇백 명씩 많아봤자. 그랬는데 지금 로스쿨 한번 졸업하면 1000단위로 나온단 말입니다. 변호사가. 매년. 그렇게 많이 나오구나.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일단 법률 단가가 떨어집니다. 옛날보다. 변호사가 독점을 못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금 변호사가 과거에 비하면은 발의 차일 정도로 흔해요. 그래서 변호사 개개인이 갖는 사회적 지위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변호사 계속 나오니까 매년 그 숫자대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생활 법률 같은 그런 그러니까 되게 생활 밀착형 그런 이제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변호사 그러면 어렵고 상류층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점점 이제 거기서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만큼. 뭐 옛날에는 변호사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변호사 만나기 쉬워지고. 딴 놈 만나러 가면 되지. 그렇죠. 뭐 이러면서. 예, 다른 변호사 사무실 할수 있으면은 그렇죠.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대중화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화된다는 거는 결국 그 특권이나 권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한 번쯤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여지를 두고. 네네네. 저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라 혹은 아니면 뭐 저 국회 새끼들이 더 해쳐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여지를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게 그렇죠. 되는 거죠. 원래 지금까지 앞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가지고 이번 주에 좀 길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터지는 바람에 네, 거대한 네. 드디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터질 분위기는 딱 이미 잡혀 있었죠. 네.
12일 날 이제 그 이정근 관련해서 이제 1차 선고가 있었어요. 1심 선고가 있었고 네. 검찰이 구형을 3년을 했는데 받은 거는 4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4년 6개월 보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1년 6개월, 그다음에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3년 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냐 하고 봤더니면은 총 혐의가 50개예요. 50개. 와. 건이 50건. 뭐. 50건 중에 47건이 유죄에 떨어져 가지고 그중에 이제 47건 중에 한 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가 46건인 거야. 야. 빡센 거죠, 되게. 그럼 이런 경우면은 전과 47범이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이었던 게 그 검찰 구형보다 1년 6개월이 더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셨고, 뭐 당초에 추측은 보면은 이제 가피님이 트위터에 올리신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판결문 보면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하여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더 때렸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개전의 네. 없다. 그래도 이거는 거의 한 50%를 더 때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150%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 전체 형량을 놓고 보면은 애초에 검찰이 구형을 적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지 그랬는데 좀 지나고 봤더니 이거 플리바게닝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정말 큰 사건이 돼버렸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정근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이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길 게이트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알선수재 이정근의 이제 알선수재 수사 중에 그 압수한 폰에서 지금 그 알려진 바로는 통화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오간 뭐 텔레그램 문자 오간 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나온 거다, 불거져 나온 거다, 뭐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뭐 추측성 뭐 이게 백브리핑에서도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정근이 이제 플리바게닝 건 거 아니냐. 네네. 왜냐면 너무 빼박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그 지금 공소된 게 50건이잖아요. 알선수재관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받으면 좆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검찰한테 그거 지금 당신들이 짚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정말 센 거 쥐고 있는데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좀 봐달라. 그렇게 거래를 딜친 것 같아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조홍천 의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백청도 그런 것 같더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아무튼 지금 보도되어 나온 바로는 그냥 검찰이 수사하다가 알게 됐다.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리바게닝은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녹취록 뒤지다 보니까 강래구라는 인간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감사협회장이에요. 한국 감사협회장. 네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정근한테 돈 봉투를 줬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일단 돈이 시작된 곳이다. 네. 그 9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정근한테 줬고, 이정근은 이거를 지금 이제 알려진 사람은 민주당의 윤관석 네. 한테 줬고, 윤관석이 이 봉투를 쪼개가지고 뭐 10명에서 수십 명의 의원들한테 줬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관석이 누구냐? 이 사람이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이었어요. 우리는 뭐 그때 사무총장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그리고 이제 윤관석이 사무총장이고 이정근이 사무부총장이었던 거야. 맞다.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완투네 완투. 송영길의 오른팔이고 뭐 오른팔에 뭐 한 엄지 손가락쯤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빼박이에요, 사실 이 정도 나오면은. 네. 그리고 이제 윤관석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도 좀 보면 당기고 웃겼던 게 이걸 왜 사무총장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공환 시장님이 그때 이제 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을 때 바로 당직에서 자르다고 윤리에 제소한 게 윤관석 이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뭐 차라리 그 당 윤리에 회부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당무 정지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거를 정해지는 거죠. 정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 건 골 때리는 게 이때 기소만으로 당무 정지 시킨 데다가 지금 복권되잖아. 재판에서 무죄 받았잖아. 근데 복권 안 시켜주잖아. 근데 또 조광한 시장님이 탈당을 해버리셔가지고. 탈당하셨구나. 맞다. 네. 아무튼 더러운 새끼들. 뭐 이 관련해가지고 윤관석은 지금 계속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당연한 건 아니지. 당연하죠. 아니 당연한 건 아니지. 기존에 관례대로 보면은 뭐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런 거 걸리면은 그냥
물러나고 그냥 사과부터 하고 봤단 말이야. 그렇죠. 일단 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네. 뭐 송구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리고 뭐 탈당해가지고 내가 네. 재판받고 네. 돌아가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무죄 받고 내가 깔끔하게 다시 돌아온다. 이 새끼들은 무슨 뭐 정치 검찰이네 뭐 탄압이네 윤관석을 탄압해서 얻는 게 뭐 있다고 검찰이. 윤관석을 탄압해서 송영기를 얻으려는 것이죠. 송영기를 얻어서 또 뭐 할 거야. 송영기를 얻어서 글쎄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송영기는 문제가 이제 저 체포동의안 그런 게 없단 말이지. 그냥 와야죠. 프랑스에 가 있죠. 검찰이 맘먹으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수갑 채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윤관석도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 명단이나 그런 것들 보면 그 인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 봉투들이 퍼져나간 거 아니냐. 네네. 이 녹취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윤관석이랑 저기 또 이정근 사이 녹취 중에 보면 봉투 그래서 이제 몇 명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걸 본 다른 의원들이 나도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그럼 또 박찬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뭐 누구는 주지 말자 뭐 이런 것 얘기도 오고 갔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안 주려고 리스트에 안 올라 그러니까. 있었는데 뭐 만나다 보니까 그냥 네, 줬다. 어? 그러니까는 원래 계획된 것보다 돈이 좀 더 나갔으니까 더 돈 좀 갖고 와라. 막 이런 하죠. 얘기도 하고 네. 그랬죠. 송영길은 뭐 처음에 잠수 탔다가 어떻게 채널 A인가 거기서 인터뷰를 성공을 했더라고요 현지에서. 오 대단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 내가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서 뭐 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 느낀다. 근데 개소리고 당대표 시절 아닙니다 분명히. 당대표 되기 전이고. 네, 전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이것도 국민의힘 정치수사에 뭐 검찰이 타이밍러시 들어갔네 그러는데 맞다 칩시다. 타이밍러시 들어가거나 말거나 돈 받은 거 빼박이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었는데 수사를 의지하냐고 따지고 있어 죄인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만요. 뭐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전당대회 이미 끝난 지 한참 전이라서 네. 뭐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이 있지. 그럴 수 있죠. 상고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이지.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변호사 출신이잖아. 송영길도. 송영길 관련해서 정과가 몇 개가 있어요. 돈 받은 옛날에 뭐 김우중한테 1억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달리면은 가중처벌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또 찌라시 도는 명단에는 돈 받은 사람 한번 나온다는 윤건영. 네, 양반은 네, 무슨 뭐 내용을 알지 못해 단언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건 네 생각이고 증거가 말하는 거잖아. 윤건영? 예. 이런 소리를 하고 다 했고 또 이상민은 또 정말 돈봉투 같은 그런 미개한 방법을 썼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그래서 트위터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는 코인으로 받는다 보네. 윤건영 그래 윤건영 너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돈봉투가 미개한 방법이라 이상민이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구린 소리고 좀 찔리는 소리인 게 법적 지금 이제 이쪽 좀 실드 치려는 법조계에서 이제 내세우는 논리가 그거예요. 저 봉투 받았으면 증거 없다. 왜냐하면 돈 오간 흔적은 없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짱입니다. 그래서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정근의 녹취 파일이 통화 녹음 파일이 너무 자세하고 그다음에 이정근이 추가로 이거 돈 오간 거 다 기록한 수첩이 나왔어. 수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당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지금 알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리스트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변님이 이제 트윗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으로 지금 이제 그 당무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네. 당 대표 거기에 이제 보완 자료로 제출하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단순히 정당 내에서 권력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그렇게 그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힘을 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이 소송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고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바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선거법으로 이재명 측에 이제 고발당하신 분들 이 방어 논리로 내세우셨던 거 이재명 낙선운동 아니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터지면 터질수록 그 주장의 정당성이 더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단순 방어 논리가 아니다. 야, 그래도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추측이었지 사실. 네. 워낙 뭐 들어온 놈들이니까 뭘 뒤에서 뭘 했을지 몰라. 뭐 그런 거였는데. 근데 야, 뭐 이렇게 사실 송영길이 홍영표 의원 이기고 당대표 될 때도 0.59%인가 뭐 그 그렇죠.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래도 송영길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 전에 이해찬이 당대표 되던 때 송영길이 2등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될 만한 힘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꼬라지 보면 2016년부터 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전 전당대회는 돈 안 뿌렸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이. 그러니까 2018년. 그쵸 18년대. 그때도 뿌렸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뿌려가지고 2등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평산마을 소식. 13일에 이제 대통령님이 SNS에 오랜만에 또 책 추천을 하나 올리셨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론 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는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정준희 교수를 비롯한 회원 5명이 공동 연구하고 공동 저술한 책입니다. 이 시대의 귀중한 언론 비평서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연대와 공생 거기서 나온 문제의식 혹은 이제 모색과 대안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과 좀 부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 자체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상의 언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언론법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저촉을 되지 않잖아. 얘네들은 그렇죠. 기껏해야 뭐 그 정보통신망법인가 뭐 그런 얘기 그런 거 정도만. 하지만 언론을 참칭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론의 어떤 검증 시스템을 외면하면서 언론의 이제 그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네, 심지어 또 받아들이는 쪽이 막 유튜브가 진짜 언론이다 그렇죠. 막 이러잖아. 언론은 못 믿어 유튜버를 믿어 그러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님이 왠지 이번 주는 책 소개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언론 양극화라고도 사실 그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에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는 게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아니면 또는 유튜버 때문이거든요. 계속 이제 지금은 이제 순환 논리로 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출처로 나온 말들을 팬덤이 받아서 퍼뜨리는데 그러면 또 팬덤이 퍼뜨린 말들을 시중에 이런 말들이 떠돈다면 다시 주워가지고 재생산하고 그렇죠. 재순환시키면서 계속 더 더러운 담론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는 이 팬이라는 사람들이 정보를 굉장히 편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 편식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바로 그 가짜뉴스 유튜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안에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이동영이나 누구야 그 개뚜껑 같은 그런 사람들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냥 시정 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점점 그쪽으로 이제 정말로 기술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인들, 기존 레거시에서 이제 레거시 매체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가짜 뉴스도 정교해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구 열린 공감, 그쪽도, 지금의 더 탐사, 그쪽도 그런 거죠. 그쪽도 그렇고 그쪽 아니더라도 뭐 있습니다. 꽤 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의 한 방편이 어쩌면은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이게 답일 수도 있다. 선택지를 넓히는 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네.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사실은 중간에 많이 날렸습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요. 내용이 많이 치여가지고. 네.
저희 그 소개시켜드린 그 연대가 공생 시퍼지엄 네. 그다음에 모색과 대안 그리고 한번 이제 이렇게 들러보시길.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님 강연 그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의 숲 채널 정치의 숲입니다. 네. 네. 그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나이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